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예요? 가계약금 법률 용어 맞습니다. 법률 용어. 네, 판례에서 음. 가계약금이라고 네, 명시하고 있으니까 법률 용어 맞습니다. 부동산 기술 테크놀로지, 재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부동산 펀펀.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됐는데요. 요새 어수선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외출했다 들어오셨을 때는 항상 손 씻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면 비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다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할 얘기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큰 것까지 이게 중개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은 실수가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예, 곰님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죠. 뭐 그죠. 동물한테 뭐 이렇게 옮긴다 뭐 이런 그럼. 얘기는. 동물한테 오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가. 코로나 자체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에요. 그래요? 또 우리가 뭐 모르는 걸. 박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아, 인간들 왜 이렇게 몰라? 그 이제 인간 사람들한테만 그게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요새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오늘 좀 약간 웃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쥐에서 왔으니까 아마 맞겠죠. 혹시 이거 듣다가 또 갑자기 이제 머리 시청자분들 아파지셨죠? 검증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이 중개사고는 저희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면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조심한다 하면서도 또 모르는 와중에 또 아는 와중에도 그런 많은 것들이 일들이 많은 생겨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중개 영역에 따라서 이 상가면 상가, 그다음에 원룸이면 원룸, 뭐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식으로 다들 조금씩의 그 중개 사고의 유형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 옆에 계시면서 저한테 향기로운 이 히비스커스 차를 오늘 주셨던 저희 똑순이 님한테 먼저 제가 질문을 1번이군요. 던져볼까요?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네, 오늘 주제가 딱 뜨고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고민을 했더니 저에게 닥쳐온 첫 번째 난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 다 거래하시면 거래신고 하시죠? 그럼요. 거래신고 며칠이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30일. 바뀌었죠. 네. 30일로 바뀌었죠. 네네. 네. 60일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길다. 네. 그렇죠. 그 계약은 상가 거래건이었는데요. 잔금이 엄청 길었어요.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되는 거래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잔금이 다가오니까 거래 신고를 해야지라고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래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깨달았어요. 거래 신고 기한이 오늘까지였다는 사실. 큰일 이거 날 신고 뻔했네. 안 하면 벌금이 상당하거든요. 그쵸. 야,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어, 다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를걸? 이거 보는 사람들은 왜 리액션이 이렇게 되는지 모를걸? 그래서 거래 신고를 딱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머리가 하얘지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 신고는 우선 거래 끝나면은 한 보름? 한 달 미리. 이내에 미리미리. 특히 지금은 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가계약금일 기준으로 30일로. 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원래 어디에서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가계약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신고하시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거래 신고 아찔한 순간 얘기하다가 앞으로 꼭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왜 웃는지 모르는 거가 좋은 거죠. 어쨌든 이게 세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새 정책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일선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2월 21일 이후에는 거래 신고가 30일로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또 가계약금을 보통 받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받는 날로부터 30일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 네. 꼭 체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곰님. 자, 아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지적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저기 잘난 척하신 제이님 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예요? 가계약금 법률 용어 맞습니다. 법률 용어? 네, 판례에서 가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법률 용어 맞습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계약금을? 계약금을 깰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이나요? 계약금의 일부로 받아들이나요? 그거는 가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어떤 식의 합의 내용이 있었느냐에 따라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인정받기도 해요. 두 가지의 법리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가계약금을 걸었을 때 그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죠. 계약금의 일부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특이하게 계약 체결을 위한 증약금으로 가계약금이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지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해지하게 되면 지불했던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되는 걸로 이렇게 돼요. 반면에 계약금 중에 일부로서 가계약금이 들어가면 해지를 하려면 매수자는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매도자는 받은 금액의 2배 앤드 나머지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에 일부로서의 가계약금이 좋냐 아니면 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서의 가계약금이 좋냐라고 하면 좀 더 센 게 계약금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에 일부로서의 가계약으로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소비자분들이 느낄 때는 가계약금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돈이 가계약금으로 들어가는지 아까 계약금을 위한 증약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어야 되죠. 그 말씀이 네. 일부 맞고 일부 틀릴 수 있다고 예.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시청하시는 이제 중개업하신 사장님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볼 때 약간 구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 그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가 예를 들어 10가지 판례 중에 그걸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판례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냥 아까 그 계약금 중 해약금의 증거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나요? 그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가지고 어느 쪽 기준으로 볼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실무에서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증거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증거로서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자 또는 녹취 내용만으로도 그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 자, 그 문자나 녹취 내용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례의 입장이 바뀝니다.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에 관련된 일반적 상황 전체에 대해서 문자 또는 녹취에 명시가 되어줘야만 그것이 계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중에 이제 실제 계약하고 빠지는 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인적사항. 양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다 있어야 된다라고 판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긴 그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돈이 넘어가게 만드는데요. 거기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매매 당사자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하고 대화로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그분에게 피드백을 보내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잘난 척한 제이님한테 했냐면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기 5명이 있던
지적 능력을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테스트 쪽으로 우리 제이님한테 질문했던 거 제법 말을 하시는군요. 테스트.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 대부분 저는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계약금이다라고 해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헷갈리지 않잖아. 그럼 계약금이면 헷갈리지 않잖아. 돌이킬 수 없다라면 전제로 그렇게 중개하니까 그게 편하겠더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거를 또 사실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금의 일부. 예약금. 맞아요. 으로 해서 예약금. 아예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게끔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할 때 그런 방법들을 종종 이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언제든 해약할 수 있게끔 예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요즘은 많이 그 했죠. 매도인 임대인들이 되게 현명하셔서 많이들 알고 예약금 계시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세요. 아예 그냥 예. 맞아요. 찜찜하시면 그러니까 안 받으시려고 저희 하는 거지.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일부라고 아예 명시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그 같아요. 사실 관련된 왜 갑자기 가계약금으로 얘기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심화 구체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 건에 대해서 채권법에 대한 계약법에 대해서 네. 자글자글 씹는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지해질걸요? 이미 다 네. 만들어져 있어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그 공부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공부하지 않은 소비자분들은 궁금해하시죠? 이게 계약인지 이게 뭔지 계약금, 예약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갖고 사례로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서 접근해드리면 챕터를 좋을 것 짜셔서 같아요. 우리 잘나신 제이님이 그때 한번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패키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게 그 중개 활동하면서 이게 처음 가계약금을 받을 때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서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가장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잘못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님께서 지금 뭐 테스트한 거는 잘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문제 없게 제이님께서 딱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법 하더라고. 저 지금 여기서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시험대에 안 올랐으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드리님은 그러면 한번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중개 사고는 네.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네네. 지금 너무 진지한 모드로 가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가벼운 주제로 얘기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상황을 알고 거래를 해야 하느냐, 아, 중개사들이 그쵸. 그런 상황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 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거를 참 애매해요, 네, 그죠? 그게 조금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지. 근데 계약서를 쓰는 단계까지 갔으면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소유자가 뭐 사망을 하셨든 아니면 중환자실에 계셨든 그 자리에 못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대리 쪽으로 소유자는 아니고 그 전 임차인이 네. 전 임차인이? 네. 전에 임차인이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숙환이나 노환으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아니 그것도 그리고 그거를 꼭 언급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저희도 그치요.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 할 수도 예, 있죠. 예. 근데 그래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준 걸 가지고 이제 고객분께서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혹시 요즘에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혹시 살인 사건이 난 오피스텔 네. 이런 곳에 들어간다면 그쵸. 이거를 중개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무조건 말아야 되느냐? 고지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고지를 해야겠죠. 네.
이제 당연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매우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나는 없어도 반드시 들어온 사람한테 고지해야 될 의무를 중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한 16년 전, 7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말씀드려도 되나? 그럼요. 말씀하세요. 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오드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고. 네, 이제 신입생이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밝고 예쁜 학생이었었거든. 죽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런데 지금 자살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몰랐죠. 몰랐는데 그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듣고선 생각을 해보니까 여학생이 살던 집이었는데 여학생들이나 여자 직장인들이 보여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문나서? 아니 소문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모르고 소개를 했던 거지. 그랬는데 계약이 계속 안 되다가 남자분이 한 분 오셔서 방을 딱 보시고는 바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야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자살은 그 안에서 한 거는 아니고 그 오피스텔 건물 위에 옥상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기억으로 남네요. 그런데 지금 오드리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고지를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살인 사건이 난 오피스텔에 이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이거를 계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송까지 간 케이스고, 그래서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실히 이 정도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로 그쵸. 된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살인 사건 난 장소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겠지. 네. 그렇게 어렵나 살기? 그런 건 전 중개를 안 해요. 뭐 몰랐을 수도 있죠. 저는 딱 알면 노터치예요. 중개를 안 합니다. 그럼요. 네. 나는 안 그래야지. 되는 분명한 거죠. 어. 네, 아마 중개사도 몰라서 중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집 보러 가면 이상하게 수개월을 집이 안 나간 집을 가끔 가서 볼 일이 생기거든요.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요. 많이 심하게요. 그래서 진짜 그 집을 계약하겠다고 하는 손님을 제가 뜯어 말린 적이 있어요. 네. 아무리 집이 없어도 이런 집은 들어가지 마시라. 아무 일이 없었는데 모르지. 그냥 보는 느낌이 아니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위치에 그 정도 사이즈에 그 정도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수억의 집의 전세였는데 그 집 전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가도록 방치할 이유도 없고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뭐 배관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 배관이 잘못된 거를 수습을 안 하고 그 수개월을 그렇게 방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상 이 집에 저의 되게 여러 번 저하고 거래했던 고객이었는데 그분이 들어갔다가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제가 저 돈 벌려고 계약했다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다른 집은 다 하셔도 이 집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본인 뜯어말린 느낌이 적도 그래서.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요 조명을 바꾸라고 하고 배관을 바꾸라고 수리해서 중개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그렇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죽었다고 하면은 나 왜 그래 들 먹고 살지. 그거 중개 안 해요 전혀.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물건 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네. 자기 물건만 얘기해. 손님이 그걸 느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제 저도 공동중개로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여기 기운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남자가 여자가 여자분이. 뭘 좀 보실 줄 아나 보다. 네. 기운이 이상하다. 네, 중년 여자분이신데요. 예뻐요?
우아하실 거예요. 뭐. 네, 근데 갑자기 여기 기운 너무 안 좋고 여기서 사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그분한테는 이제 다른 집을 보여드리러 가고 그 저희한테 물건 주신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거기 기운이 안 좋다는데 진짜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 오.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뭐라고? 뭐가 맞다고? 진짜 죽었다고? 네, 죽으신 분이 계셨더라고. 너무 난 소름 당신들이 더 끼쳤어요. 무서워 나를 보는데. 예,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요 뭐 한도 끝도 없지 뭐. 그렇죠. 그죠? 별의별 일 다 네. 있죠. 뭐. 그렇지만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단지 눈앞에 잠깐의 이익 때문에 맞아요.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럼 네. 오픈이야. 그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식구들은 뭐 중개 사고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 중개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아찔했던 순간들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뭐 그러면은 곰님은 아무래도 상가 쪽을 많이 하실 텐데 그쪽에 혹시 중개 사고나 이런 것들에 좀 오래된 기억이에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그런데 그 홍대 앞에 우연치 않게 이제 일본 손님이 와가지고 홍대 앞에 이제 그 인형 샵을 만들고 싶다. 우리 인형이 그런 게 아니라 구체 관절 인형 있죠. 관절 인형 아, 있죠. 네네. 막 움직이는 80만 나무. 원, 120만 원 거. 네. 옷값만 막 옷이 막 7, 8만 그 당시에 음. 옛날 얘기예요. 한 12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가 클로징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계약을 다 진행시켰는데 잔금을 치렀는데 잔금과 치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내려가잖아요. 허가 안 된다는 거야. 허가가 안 나온다고 사업자를 내려가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특이한 게 왜냐면 그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근승으로 바꾸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알아봤더니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아. 그냥 소매점인데. 그치, 정화조. 아니, 근데 하여튼 뭐 그 일본 애들 2명 고용해서 뭐 이런 무슨 샵 그러니까 샵앤샵점인 거지. 관절 인형이랑 뭐 여러 뭐 그런 거 뭐 조건이 있겠지 몰라 잘 그걸 일본 말을 정토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겸사겸사 나중에 거기 망한다. 아니 이게 과정 얘기하는 거지. 망한 다음에 거기는 직기를 내가 가져왔는데 네. 허가 안 나가지고 근데 왜 그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주인은 정화조 용량을 못 늘리겠다는 거야. 못 늘리겠다. 못 늘리겠다. 계약해서 임차인은 돈이 많이 들죠. 되는데. 정화조 그렇죠. 늘리려면. 이게 정도 웬간해야지. 왜냐면은 정화조를요 땅을 포크레인에 빤 다음에 저걸 묻어야 돼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잘못 코치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느끼는 건 전 무조건요 그런 상가 같은 거래할 때 상가에 대해서 중개만이 이런 강의 선생님들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상가를 할 때는 늘 위생과 건축가, 토목과 하수과에 전화를 해요.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늘. 네. 늘 전화해봐요. 그래 버릇 해야 돼요. 아니면 반드시 120 다산콜에 전화를 해봐요. 중개를 할 때도. 요즘도 그래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어설픈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으로 그쵸. 상가 강의하시는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를 하지만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이제 공법 얘기했지만 그럼요. 70만점 네. 똑순이 다 알겠지 옛날에 공법 78점 맞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업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120 다산콜을 이용하던가 위생과, 하수과, 건축과, 토목과, 부동산 정보과만 전화해 보면 다 알아요. 그 중개 문제 있을까 봐 부동산 정보과 저는 다 알고요. 그 똑같은 더맨더머라고 똑같은 자기한테 비슷한 실력이 수준 사람한테 물으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시부를 하는 입장에서 원래 정화조 용량하고 관련된 걸 이제 거론되면 대부분 요식업이 그렇잖아요. 소매점은 거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허가 업종이었다라는 걸 놓치신 거죠. 그렇지 뭐 중요한 건 그걸 놓치신 엉성하게 거죠? 중개했다는 거지. 제대로 오래전, 못했다는 거지. 오래전이니까. 아주 오래전이니까. 아주 오래전. 20년 전.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 허가 그렇게 저를 비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지 시부인지에 따라서 아니 갑자기 불쌍해 보여가지고 좀 기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덜 돼서 이런 거지. 내가 관여한 건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이만큼.
왜냐하면 상가 거래는 항상 그 부분이 제일 맞아요. 중요하니까 허가업종, 신고업종에 대한 개념을 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네. 고모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맞아요. 직접 네. 되냐 네. 안 되냐 그쵸. 확인하는 게 가장 안 좋죠. 물어본 게 문제였죠. 오만했던 거지. 네. 홍대 앞에서 괜히 놀고 뭐 술 먹고 있던 거지.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중계 아주 초창기 때 네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줄 자신이 어디다 묻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특이하게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인허가 및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고. 본인이 알아보라고 아, 하고 마무리 줬던 아니, 기억이 본인이 있어요. 운영을 해야 그것뿐만이 되니까. 아니라 세금도 그렇게 붙인다. 세금 특이하게도 그 국세나 지방세 관련 모든 사항은 그 소유권 이전을 받는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불어나니까. 아, 그러니까 이 특약 하나 문구 하나 잘못 넣어서 임차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거 모르겠다고 막 특약 막 많이 써가지고 거기에 그렇지. 또 발목 잡히는 경우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특약은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두루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그럼요.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그 단어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일부러 터치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터치를 했다가 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근데 이 중개 사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겠죠. 기가 막힌 사고도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었어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일이 처음 겪어봤어.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뭐지? 난 왜 여기 있지?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고였어요. 너무 궁금한데. 그거 오늘 궁금해요? 들어보면 안 네. 되나? 그래요? 때는 바야흐로 꽤 오래된 얘기도 꽤 오래됐다고 전제를 깔아야지 내가 면피할 수 있어. 음악을 좀 깔아주셔야겠네. 그런데 루루루루. 그 영도부 당산동에 있는 레미안이란 부동산이었어요. 아파트가 1, 2, 3, 4, 5 다섯 동에 서 있는 아파트 한강을 쫙 바라보는 부동산이야. 그건데 근데 나는 근데 그날이 우기였나 봐요. 피가 엄청 우리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요 장막 끼면 그렇게 바람 세게 불었어요. 우산 대부분 꺾였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이버가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는. 네이버가 요즘이야 다방, 직방, 네모, 세모, 다섯모 나오는데 네이버로 거의 광고를 했을 텐데 KBS에서 근무하고 있어. KBS PD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러 오세요. 그 집 볼 수 있나? 예 오세요. 그럼 오셨어.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걸어서 가는데 이제 막 우산이 제껴질 정도 바람이 불었단 말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게 102동 가서 5층 가서 편안하게 집을 보여줬어요. 편안하게. 102동 5층. 다른 집 보여줬거든. 편안하게 보여줬지. 근데 뜸들이지 말고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 손님이랑 계약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엔 집값 지금 그 집이 9억대 돼요. 근데 그 당시엔 집이 2억 전후였어요. 그 집이 편안하게 계약을 했어요. 잘 가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잔금을 보통 2달 정도 정상 잔금을 잡았었는데 잔금날 되니까 뭐가 찜찜한 거야. 이 진짜 못 믿을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야. 팩트니까. 보여준 집이 아니야. 물건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못된 집을 계약한 딴 집을 거야. 보여주고 봐봐요. 딴 집을 보여주고 물건 나온 집을 계약을 했어. 말 되죠? 아니 어떻게 그 집을 가서 볼 수 있었지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아파트가 여러 세대가 나와요. 한 동에. 네. 그건 착각에 자기가 보여준 물건이랑 계약한 집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동호수가 틀렸거나. 동호수가 틀린 층은 맞은 거야. 네. 그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다가오잖아. 노래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심지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쫄잖아. 뭐 왜 쫄냐면 방송 PD래요. KBS 그치. 방송 PD야.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텔레비전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내 집을 빼자.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그 집을 사고 다른 집을 제대로 브리핑하자. 이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더 좋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면피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나 그럼 다 면피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집값이 1,000몇백이 올랐어요. 2달 만에.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실주가 고객님 이름만 이만하고 본집이랑 사진집이랑 틀리다. 근데 이게 웃지.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난 죽는 거야. 이 사람이 어머. PD인데 착하게 생긴 PD인데. 그러니까 근데요, 근데요,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잔금 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잔금 다 와서 하면 그 뭐 사기친 거 사기가 될 수 있어 잘못하면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런 그 잔금증 일주일 전에 이만이면 집값은 한 1,000몇백 올랐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걸 인수하고 고객님 정상적인 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오. 쿨하게. 괜찮아요. 남자의 신혼집이었어요. 난 그 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동호수를 확인하고 왜냐면 아파트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동호수 안 보고 가서 그 집을 보러 가는 경우 있다니까요. 중개를 막 하다 보면은 동호수를 안 보고 그냥 가서 배를 누르고 봐요. 그리고 늘 습관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피똥 쌌습니다 그때. 저도 유사한 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갭 투자가 한 1억밖에 안 될 때였거든요. 한 10억 조금 넘을 때 전세가 9억 얼마 들어가 있어서 10억 갭이는데 그때는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넣는 일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고 이제 저희 직원이 보여드렸는데 이혼대 3호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바깥에서 저기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집은 2호인데 3호를 그분한테 브리핑을 했고 그분은 3호가 트임이 더 좋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돈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분은 실제 내부는 아예 안 보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던 거였고 나중에 계약서 쓰는 날 제가 직접 집을 보여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뭐 밖에서는 이렇고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한 집은 저 집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계약금이 잘못 들어갈까 그 브리핑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직원이 이제 모시고 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일이어서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신 상태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자 라고 해서 계약서 쓰는 날 내부 다 보여드리고 막 한숨을 몇 번 쉬시더니 선택이 없죠. 그치. 왜냐면 다른 선택은 뭐 제가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에 놓여서 요게 여포실이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거든요. 물건은 되게 좋은 거여서 그래서 잘 넘어가긴 했죠.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그 순간이 확 떠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 속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직원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항상 또한 체크해야지. 예, 그 사무실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안아야 되는 책임사항에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관리, 업무 효율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남아있는 오래됐지만은 그때 그 PD님한테 감사드리고요. KBS 좋은 회사예요. PD님 최고요. 어쨌든 네. 곰님도 그렇고 똑수님도 그렇고 고객분을 그래도 잘 만나서 왜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청 커요. 커요. 그러면 정말로 부동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집 팔아도 해결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내 집 팔아도 해결 안 돼. 저는 중개 사고는 아니었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호수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오피스텔은 소유주분들이 안 나오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끔 요새 중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리하던 그 오피스텔 소유주분은 이제 외국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드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를 했었었지.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만났는데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 1년 계약을 해놓고 몇 달 살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본인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이 돼서 가게 됐는데 다음 세입자를 좀 구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가 성수기가 아니었던 거지. 비수기여서 이 오피스텔을 다음 손님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랬더니만 조금 기다리다가 그 현재 임차인이 요새 왜 그 피터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직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방을 빼야지. 왜냐면 월세가 계속 나가고 또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또 맞아요. 부담이 그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되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그 손님을 구해서 계약이 진행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계약서를 써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희가 손님을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라고 만기 전에 손해를 봐가면서 월세 손해를 특히 또 수수료도 중간에 또 내야 되고 그럼 나가시게 돼서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외국에 계신 그 소유주분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그 문구로 해서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그 저기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검찰청에서 날라왔어요. 날라온 안내문이 한 장이 통지서가 온 거예요. 외국까지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서울의 주소지로 날라온 거였지. 그래서 그 통지서를 확인을 해주시고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재차 연락을 달라. 통지문을 딱 보니까 검찰청에서 이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이 돼서 소유주분이 이거를 현재 세입자분을 퇴실 조치를 안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왜냐면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로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입자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그 현재 세입자가 말하기를 너무 안 나가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로 다시 연락을 했더니 몇 개월만 월세를 더 낼 수 있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만기 전에 자기가 만기가 되면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세입자를 구했던 거지. 단기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거기서 성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단기 전대죠, 한마디로. 그렇죠. 전대죠. 네. 근데 그 전대는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거는 불법이니까.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순간 어쨌든 제 잘못이거나 소유주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관리하던 오피스텔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겁했겠네요. 그래서 명도 잘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세입자분 보고 오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다음날 경찰서 출두를 해서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확인서를 썼어요. 며칠까지 퇴실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일단은 세입자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찍어서 도장을 다 찍고 그거를 찍은 거를 또 카톡을 소유주분한테 보내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퇴실까지 제가 다 봐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 일선에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오피스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임차 계약을 할 때 특약상을 하나 더 넣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주거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불법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구를 써서 임대인분들께서 그런 걱정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요새는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를 줘서 얼굴도 안 보고 본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었던 부분이지 만약에 이게 명도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님 그러니까 네. 그 특약을 어떻게 넣으면 좋겠어요? 그 임차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특약을 그래서 명도시키려면 당사자한테 여쭤보셔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후로는 그렇게 특약사항을 넣어요. 거기까지는 모르나?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상한 나 임차인도 이렇게 많이 질문에 하죠. 대답 못하니까 재밌네. 제일 대답 못했어 오늘. 제일 어려운 게 그럴 때 그렇지. 이상한 임차인 만날 때. 예. 더군다나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데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드리님은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꼭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분들이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힘들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따로 그런 게 이제 아까 그 위반 그렇지. 제가 준비했던 건데 네네. 이제 빌라를 매매를 추진을 하셨는데 계약을 다 성사를 다 시켰어요. 근데 계약을 쓰는 그 시점에 뭐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이런 서류를 다 보시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매매를 하시고도 몇 년 뒤에 갑자기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시고 나서 정말 몇 년 뒤에 딱 위반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사시면서 이제 부동산에 오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나한테 매매를 할 때 왜 이런 걸 설명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팔 때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위반 사항으로 포함이 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잘 합의점이 안 찾아져서 아직도 진행 중이신 걸로, 그래요? 네, 소송 진행 중이신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원래 처음 거래할 때도 위반 건축물이었는데 건축물 대장에 명시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늘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저희가 사례를 놓지 않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인 그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말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위반 건축물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준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합법적인 건축물인데 뭐 많이들 알잖아요. 갑자기 뭐 준공 받아놓고 칸막이를 다시 친다든지 그렇죠. 방을 쪼갠다든지 네, 네.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그거 불법이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 얘기는 아니고 그 높이 계신 그 큰 모자 쓰시고 그 큰 도포 입으신 분들 말은 중개사가 찾아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근데 한편으로 억울한 거 같아요. 일단 아까 곰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그래도 실수할 수 있거든, 실수.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개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거. 네, 이게 참 억울한 부분이긴 해요. 너무 전문가로 보는 것 같아요. 뭘요? 우리를 너무 전문가. 그렇죠. 네. 너무 전문가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문가로. 근데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실수라는 부분 때문에 고객들한테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지금 중개하고 계시잖아요. 손님들은 그거를 당연히 책임져 주기를 바라시고 그거는 그래서- 현행 법규 안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열심히 해야죠. 눈 크게 또. 일단 사실은 건축물 대장 계약서 쓰기 전에 건축물 대장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네. 있고 계약하기 전에 일단 임정 활동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그쵸. 되는지 봐 있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하고 현재 상태의 차이점이 있으면 일단 한번 의심하고 봐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사실 계약을 많이 하면 아찔한 경험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뭐 다 다양한 얘기들 해주셔서 오늘은 저는 대출 관련된 얘기를 좀 네. 해드리려고요. 자, 바야흐로 한 10하고도 몇 년 전에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개발 조합인데 네.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재개발 조합의 아파트 입주권이었습니다. 네. 얘가 조합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원 기준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도금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잔금 대출로 전환이 또 돼야 돼요. 네, 네. 뭐 중도금 대출했던 거는 어차피 입주하게 되면 잔금 대출로 전환을 네.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음. 매수자가 시세가 현재 이 정도니까 네.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면 이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을 사전에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조합원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풀은 예를 들어 2억인데 네. 뭐 잔금 대출 전환을 하면 4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놓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네. 그 비대위에서 네. 조합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때린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인용이 됐어. 입주 한 달 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조합원 대출 승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은행도 뭐 담보권 설정을 하려면 아무것도 은행 못하는 거죠. 조합에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아. 그 상황이 그 날짜를 넘어서 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매수자는 잔금을 치려면 잔금 대출로 전환이 돼서 추가로 대출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매도자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바고 나는 모르겠다. 아. 나는 매매 금액 그거만큼 달라라고 해서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세 났지. 아. 입주를 전세. 목적으로 해서 샀는데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자금이 어쩔 수 안 없이 되니까. 자금이 안 돼서 전세를 놓고 간신히 해결했던 아. 케이스입니다. 중개 사고는 아니었네요, 결론은. 그죠? 그렇죠. 음.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그렇죠. 날 그러니까 뻔했던 그 당시- 만약의 경우에 음. 대출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잔금 대출로 전환해서 이 정도로 하고 매도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뭐 다 각본은 완벽하게 짰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조합이 업무정지에 맞추고 대출이 중지가 나오고 잔금 대출 전환이 안 되고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그러네. 해서 이제 매도 매수인이 잘못한 게 없네. 그렇죠. 아무도 없죠. 네. 어. 그렇죠. 그런 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자 매도 매수인이 잘못하신 게 없네. 그런데 그렇죠. 그 케이스도 매수자가 만약에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막 계약대로 끝까지 하자. 마음을 이렇게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안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끝까지 고집하고 네, 그쵸. 나는 배짱 튕기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면 이제 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엄청 완전 커지는 커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중개사 제 얘기를 듣고 네. 이렇게 전세를 놔주겠다.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매도자는 또 그 돈을 받아서 음. 그 날짜에 자기 입주하는 집에 그치, 잔금을 쳐야 그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도미노죠. 아무 문제가 없어. 도미노. 아무 문제가. 음. 그냥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자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왜냐면 살 사람은 많다. 내가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자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밤에 잠이 안 와. 악몽에 악몽. 예. 그러셨겠네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음. 갑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럴 때는 서로 각자의 의견만 자꾸 내세우면 결국은 다치는 건 중간에서 우리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면 중간자의 입장에서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의 의견을 다 조율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사실 중개 활동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아 그래 맞아 저런 일도 있지라고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이 영상을 듣고 있어요? 아니 바빠요. 있고, 영상 보기도 화면까지 하고. 못 보고. 시청자분들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아 뜨거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럼요. 댓글 달아주시면 네. 같이 보면서 서로가 아.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힐링도 그쵸.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네. 뭐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아유 오늘 그죠? 이 얘기 가지고 전 네. 밤샐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면 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곰님은 무궁무진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를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원래 입담이 아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이 질문이랑 내 질문이랑 결이 달라. 제이한테 물어볼 때 약간 지식적인 거, 나한테 물어볼 땐 약간 좀 감성적인 거. 무식인의 표상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감성적인 거. 그래도
제가 곰님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럼요. 네. 계속 한 곳만 이렇게 지금 시선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걸요? 좀 좋다고요. 깔끔하게. 그 만주공화국에서 시청자 의견은 여쭤봤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좀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역별로. 뭐 아프리카에서도 온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물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고객님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듣고 보시면서 아 공인중개사들의 이런 일들도 충분히 저렇게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애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들 계속 준비하면서 또 삶에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들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 유익한 얘기 제가 좀 찾아보고 저희가 너무 같이 심각하게 찾아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오늘 힘이 오늘 없나 다음 시간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밥을 안 먹었어요. 다 배고픈가 보다. 나 배고파요. 아니 내가 이럴 그렇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있고 좀 그래야 그럼 되는데 배고파 지금 금방 언제 배고파서 먹냐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지금 표정이 어두워졌잖아 그러네. 진짜. 네. 예, 우리는 또 이 밥 그럼. 사는 사람이라 나이 먹으면 손 떨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 나누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별별 찾아뵙도록 수다보다는 뭐 이게 하겠습니다. 뭐 훨씬 낫지. 잘난 척하는 두 사람보다요. 뭔 얘기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냐고. 여기 강영훈 소장님 없다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별별 수다 한번 나가 볼게요. 얼마나 잘난 척하나.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곧 잠잠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모두들 다 건강하게 그렇지. 한 주 또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처음에 했던 인사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기술 테크놀로지 재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부동산 팡팡.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꾹꾹